안녕하세요. 세무회계법인 도담의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할 때 아주 중요한 연부연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님께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나서 이제 아직 그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재원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이제 저희 세무사 쪽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또 납세자분들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벼웠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금을 납부할 돈을 나누어서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부연납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담보고를 제공받아야만 세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넘었을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5년간만 가능합니다. 5년간만. 근데 이제 증여세 중에서도 우리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라고 해당하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특례 증여는 연부연납 기간이 이제 15년 동안을 나누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10년 했는데 이제 개정돼서 15년까지 나누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업 상속 이외의 일반 상속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이 이제 10년입니다. 이것도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가업 상속 같은 경우에는 연부연납에 보다 더 큰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가업을 물려받아서 계속 이어나가면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더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부연납 기간이 가업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 후에 이제 거치 기간을 10년을 두고, 거치 기간이라는 것은 이자만 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제 거치 기간 없이 그냥 바로 20년을 분할을 해서 납부할 수 있는,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시 이제 비용 공제를 받을 때 3년 거치, 뭐 15년, 20년 분할 상한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치라 하면 이자만 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기간을 정리해 보면 연부연납은 일반적인 경우 증여세는 5년, 상속세는 10년. 그런데 가업승계나 이 가업상속 같은 증여특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부연납을 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연부연납 연수를 지정하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최대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연부연납에서의 연부연납 기간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각 회별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게끔 최장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여를 했을 때 5년간 연부연납 기간이라 하더라도 각 회별로 분납세액이 한 번이 800만 원이 나온다 이러면 마지막에 800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니까 5년이 아니고 4년까지만 최장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납세액은 연별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연부연납했을 때 가산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하면은 지금 현재는 과거에 2.9에서 3.5%로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3.1%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는 3.1%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연부연납을 할 때는 기간을 나누어 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챙겨야 될 것은, 연부연납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고 납부할 때 보통 연부연납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연부연납을 했으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 상환으로 하는 연부연납을 했다라면 첫째 연도에도 그 연부연납 금액을 신고 납부 시, 상속세 같은 경우는 6개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때 연부연납 n분의 1을 내셔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부연납의 이제 기간이나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납세 담보 제공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납세 담보를 제공할 때 우리가 이제 사회초년생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주택이 없거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를 부모님께 증여받을 때는 당연히 이제 입주권도 연부연납의 담보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주권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입주권의 권리의 가치가 20억이 넘는 아주 양호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담보 설정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입주권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입주권은 안 받아줍니다. 따라서 입주권이나 비상장 주식 이런 등기 설정이 어렵다
자산이라던가 환가, 즉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은 연부연납 대상 자산으로 납세 담보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이 납세 담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주의사항은 본인의 담보가 없으면 부모님의 담보 아파트라도 걸 수가 있죠. 다만 이때 담보재산 가액이 납부세액과 비교했을 때 납부세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담보물건의 가액은 12억 원 이상은 되어야만 받아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초년생이라서 담보 제공할 거리가 없으면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 제공받는데 여기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느냐? 여러 가지 유권 해석상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는 증여세 이슈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법인의 대표 이사님 같은 경우에 뭐 상속이나 증여로서 납세 담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우리가 담보로 제공했을 때는 괜찮느냐? 이것은 우리가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산과는 별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인의 자산은 배임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자기 자산처럼 법인은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연예인들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다가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횡령죄로 걸리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법인의 부동산을 함부로 담보 제공했다가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담보 제공 자산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기재한 담보 제공서를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되고 신청서를 만들어서 연구원의 신청서는 세무사들에게 프로그램에 넣으면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와 담보 제공서를 같이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실무상 주의사항은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같이 묶어서 서면 접수했을 때 공무원들이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인별로 담보 제공서와 연부연납 신청서는 별도로 접수를 하셔라 라는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만약에 연부연납을 신고 접수한 줄 알고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접수가 안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가사세 부담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따라서 실무상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연부연납 처리를 하시면은 비록 지금 당장은 세금을 낼 재원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납세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런 방법들은 저희 세무회계 도담과 함께 하시면은 친절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회계 도담의 김정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